내 며느리는 원수의 딸. 그날 내 아들의 결혼식 날, 내 눈앞에 나타난 며느리의 손목 흉터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뒤엎을 운명의 신호였다. 아들 녀석이 연애 중이라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부터 뭔가 껄끄럽긴 했다. 말투며 표정, 행동 하나하나가 어쩐지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시감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가 좋아 죽겠다고 하니 뭐 어쩌겠나. 한 번은 반대해봤지만 아들놈이 단식을 하겠다는 둥, 결혼 안 시켜주면 집을 나가겠다는 둥, 결국 나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결혼식 날 참 예쁘게도 차려입었더라. 긴 소매 웨딩드레스 끝에서 손을 내미는 순간 나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손등에 옅게 남아있는 칼자국 흉터.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오싹한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25년 전 내 인생을 박살냈던 그 여자. 그 여자와 나는 한때 둘도 없는 친구였다. 아니, 친구였다고 믿었지. 내 남편과 그 여자가 몰래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나는 싸늘하게 웃으며 그 여자 손에 커터칼을 던졌고 그 여자도 나를 향해 컵을 던졌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등을 돌렸다. 그런데 내 아들의 아내가 된 그 여자, 바로 그게 그 친구의 딸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장난이다. 딸이 엄마를 닮는다고 했던가. 그 손등의 흉터가 말해주고 있었다. 그 아이는 그 원수의 딸이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다. 내가 누군지, 그 애가 누군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파혼을 유도해보려 했다. 하지만 내 아들은 그 애 없이는 못 산다며 결혼을 밀어붙였다. 나는 결국 또다시 져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다. 그래, 어차피 결혼은 했으니 나도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런데 그 애는, 내 며느리는 점점 그 여자를 닮아가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아들 부부가 신혼집에 정식으로 입주했다는 소식에 냉장고라도 좀 채워주자 싶어 반찬 몇 가지를 싸들고 집을 찾았다. 배를 눌렀을 땐 아무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문은 열려 있었다. 들어서는 순간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발 디딜 틈 없는 현관. 한쪽엔 쌓인 택배 박스, 다른 한쪽엔 벗어놓은 신발이 뒤엉켜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삿짐이 덜 정리됐겠지 하고 넘기려 했다. 그런데 거실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이 쓰레기통도 아닌 테이블 위에 며칠째 방치된 듯 쌓여 있었고 바닥은 끈적였다. 정말 끈적거렸다. 소파엔 속옷이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 한켠에는 강아지 배변 패드가 쓰레기와 함께 섞여 있었다. 이건 신혼집이 아니라 돼지우리였다. 방 하나를 열자 바닥에는 각종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쌓여 있었고 거울 앞에는 누가 봐도 감나가 보이는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화장실. 말 안 해도 알 거다. 변기 뚜껑은 누런 자국이 묻어 있었고 세면대는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수건은 젖어 있었고 물기는 그대로 방치돼 곰팡이까지 피고 있었다. 정리도 안 한 채 이 집에서 누가 산다고. 결혼하고 겨우 일주일인데 벌써 이렇게 망가져.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애는 절대 평범한 애가 아니다. 그 여자, 그 원수의 딸 맞다. 그 여자가 그랬다. 자기 멋대로였고 집안일은 남편이 해야 한다며 손 하나 까딱 안 했고 자기 욕망에만 충실했다. 그런데 이 아이, 이 며느리도 똑같다. 이건 단순한 신혼정리 미흡이 아니었다. 이건 삶의 태도였다. 생활 방식 그 자체였다. 그날 나는 음식 반찬은 고사하고 한마디 말도 못 꺼낸 채 그냥 집을 나왔다.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이 아이 그냥은 안 되겠구나. 나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요즘 시대에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는 안다. 그 말도 예전에 그 여자가 했던 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혼초니까 정리도 안 됐겠지. 적응 중이겠지. 나름대로 참 많이 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은 노력하는 게 보이면 참게 되는데 이 며느리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들고 온 가방이 눈에 띄었다. 딱 보기에 1,000만 원은 훌쩍 넘는 명품백이었다. 아니, 저 가방은 TV에서 연예인들이 들고 나오는 그거잖아. 내가 놀란 얼굴을 하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다. 이거요? 결혼 선물로 제가 저한테 준 거예요. 요즘 다들 셀프 선물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그 말투, 그 표정. 어딘가 기시감이 들었다. 내가 아는 그 여자, 그 원수였던 친구도 늘 그렇게 웃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명품이 나를 표현해 주잖아. 내가 한숨 쉬며 물었다. 근데 너희 신혼통장 그거 잘 관리하고는 있니?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그런 건 잘 몰라요. 돈 관리는 남편이 해야죠. 저는 소비 담당이에요. 그 순간 내 젓가락이 멈췄다. 내 아들이 결혼하고서 아침에 도시락 하나 못 사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며느리는 셀프 명품백,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다. 너희 생활비는 어떻게 쓰고 있니?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뭐 대충 쓰고 있어. 아직 따로 정한 건 없고 와이프는 아직 프리랜서 준비 중이라서.
내가 당분간은 좀 더 부담해야지 뭐. 프리랜서 준비 중. 그 말 정확히 20년 전 그 여자한테도 들었다. 나 곧 예술계 데뷔할 거야. 나 자신을 위해 투자 중이거든. 그리고 결국 그 여자는 끝까지 자기 돈 한 푼 벌지 않았다. 나는 이제 점점 확신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그 여자처럼 남의 삶을 소비하는 사람이다. 아들과의 행복도 우리 집안의 미래도 전부 이 아이의 소비 대상일 뿐이다. 이제는 정말 뭔가 말을 해야 할 때가 온 걸까?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이 결혼의 시작과 끝을 나눌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사치가 거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야 나는 또다시 그 집을 방문하게 됐다. 이번엔 며느리가 직접 밑반찬을 해줬다고 하길래 어디 얼마나 잘했나 보자 싶어서 간 거였다. 도착하자 집안은 그때 그대로였다. 정리 안 된 택배 상자, 바닥엔 먼지가 수북했고 옷가지가 식탁 위에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래, 이번엔 애써 참았다. 근데 냉장고를 열어본 순간 나는 거기서 전쟁을 마주했다. 통조림 옆에 화장품, 묵은 김치 옆에 마늘 크림치즈, 이미 곰팡이가 핀 반찬통,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두유팩,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고급 와인이 4병이나 들어있었다. 이게 집 냉장고야? 아니면 전시회장이야? 그때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 제가 냉장고 정리를 좀 못했네요. 워낙 바빠서요. 어머니도 아시죠? 프리랜서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그 말 나는 너무 잘한다. 그 여자도 늘 바빠서라는 말로 모든 걸 피해갔다.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리 좀 하라고. 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 좀 해라. 내 아내에게. 하지만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냉장고 좀 지저분한 게 그렇게 큰일이야? 그냥 서로 방식이 다른 거지 뭐. 순간 이 집에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무력한 게 더 속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냉장고 사건 이후로 나는 말없이 참고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그날은 며느리 부탁으로 내가 집에 들렀던 날이었다. 화장실 청소 좀 같이 도와주실 수 있냐는 뜻밖의 전화 한 통. 처음엔 고마웠다. 그래도 내가 한 말이 통했나 보다 싶어서. 그런데 그건 청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보고 청소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들어간 화장실은 차마 말로 못할 상태였다. 물때가 벽면을 뒤덮고 변기에는 누런 찌든 때가 껴있었으며 세면대는 머리카락으로 막혀있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끼자 며느리는 말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저는 진짜 이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엄마랑 살 땐 다 엄마가 해주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내 안에서 퍽 하고 끊어졌다.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던 걸 이제 시어머니가 해줘야 한다는 거니? 내가 그렇게 묻자 며느리는 한 박자 늦게 웃더니 정색을 하며 말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 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세대랑 저희 세대는 좀 다르잖아요. 그 말투, 그 눈빛 예전에 그 여자도 그랬다. 너무 꼰대스럽다. 요즘 누가 시댁 눈치 보고 살아? 그때도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한 번 똑같은 상처를 받았다. 그날 밤 고무장갑을 벗으며 나는 다짐했다. 이제 참지 않겠다. 이 집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저 아이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방식대로 나설 거다. 며느리는 내게 말했다.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안다. 어떤 시대든 예의는 기본이라는 걸. 다음 날은 아들이 회사 워크샵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다. 며느리와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 반찬 몇 가지를 챙겨 들고 아들 집으로 갔다. 그런데 부엌 상태는 도저히 사람이 밥을 먹는 공간이라 보기 어려웠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있고 개수대에선 쉰 냄새가 났다. 도마 위엔 며칠 전 고기 자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바닥엔 김치 국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참았다. 참고 또 참았다. 이번엔 그냥 조용히 반찬만 놓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뒤에서 말했다. 어머니 반찬은 감사합니다. 근데 설거지 좀 도와주시고 가실래요? 저 오늘 내일 예약 있어서 나가봐야 돼요. 그 순간 내 안에 쌓인 게 터졌다. 너 지금 내일 받겠다고 이걸 나한테 치우라는 거니?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아니요, 부탁드린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요. 그래, 나 예민하다. 근데 그 예민함 덕에 우리 집이 이만큼은 굴러왔던 거야. 그날 처음으로 나는 며느리 앞에서 소리쳤다. 그리고 느꼈다. 이제 이 집안엔 불이 붙었다는 걸.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들이 퇴근 후 내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다. 엄마, 혹시 우리 와이프한테 카드 좀 한도 줄여달라고 말해줄 수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며느리가 혼수 살 때 자기 카드가 없다고 해서 내가 내 명의로 카드 하나 만들어줬었다. 생활비 쓰는 용도로 한 달 50만 원 한도 설정해서. 그랬던 카드가 아들 말로는 최근 3개월 동안 2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내가 직접 고지서를 확인해봤다. 유명 백화점 명품 브랜드 590만 원, 고급 애견용품 285만 원, 스파 마사지 연간 회원권 450만 원,
해외 온라인 쇼핑몰 940만 원. 이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다. 이건 무개념 무책임이었다. 당시 내가 며느리에게 그 카드 주면서 했던 말. 생활비 조금 부족할 때만 써. 대신 명세서 꼭 확인해 볼 거야. 이후 단 한 번도 고지서를 나한테 보여준 적이 없었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말이라도 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런데 며느리 왈. 어머니, 고작 2천만 원 가지고 왜 그러세요? 저 나름 절약한 거예요. 저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 말 듣고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벗겨먹는 기생충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다. 그리고 결국 나는 집으로 며느리를 불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카드 문제도 생활 태도도 이제는 정식으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얘야,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 너 요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전 그냥 제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너무 구시대적 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구시대. 그럼 네가 그렇게 긁어쓴 내 카드 고지서도 요즘 스타일이니 이해하라는 거냐? 애초에 네 엄마가 그랬듯 남 등골 빼먹는 것도 유전이냐?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애가 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깨끗하진 않잖아요. 시아버지 세금 문제 예전에 기사까지 난 거 저 다 봤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일은 20년도 넘은 이야기였다. 이미 조용히 정리된 줄 알았다.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 중에 어머니 험담하는 분들 많던데요. 너무 독하다고 아들 인생 망친다고. 나는 참지 못하고 손에 있던 컵을 내려쳤다. 그래, 좋다. 이제 너도 숨기지 않을 테니 나도 전부 까보자. 그날 며느리와 나는 단순한 고부가 아니라 적이 되었다. 이 싸움은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 폭로전 이후 우리는 말 그대로 각자의 방어를 준비하는 상태가 됐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 결혼,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고, 나는 아들에게 이 결혼 더 가면 너 인생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우리 집 우편함에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시어머니의 폭언 및 명예훼손에 관한 경고, 부당한 노동 요구 및 강요 행위 고발 예고. 내가 며느리에게 설거지 좀 하라고 했던 그 말이 가사노동 강요로 적혀 있었고, 카드 사용 지적한 건 경제적 통제와 압박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 이 아이는 딸이 아니라 상대방이었다. 나도 변호사를 찾아갔다. 며느리가 결혼 전 숨긴 빚 문제, 어머니 명의로 해둔 카드 부정 사용 내역, 그리고 결혼 후 내 집에 무단 침입해 집기를 파손한 사실까지. 더는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며느리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그리고 마주한 곳은 식탁이 아닌 법정이었다. 아들 눈엔 우리가 다 미쳐 보였을 거다. 하지만 그에도 이 결혼을 붙잡을 만큼의 힘은 없었다. 법정에서 만난 며느리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 20년 전 그 여자가 내 앞에서 지었던 그 웃음과 똑같았다. 이후 법정 다툼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며느리는 내가 모아둔 증거에 제대로 당했고, 고지서, 카드 내역, 생활 파탄 책임까지 모두 법적으로 인정됐다.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말투는 법정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고개 숙인 채 벌금과 위자료를 합의해 나가던 초라한 모습만 남아있었다. 나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다. 그 애가 얼마나 남을 쉽게 보고 얼마나 내 아들을 소비해왔는지 모두 증거로 밝혀졌고, 그 결과는 이혼 소송 완승이었다. 짐을 싸들고 나가던 며느리. 명품 가방 하나 없었다. 그동안 긁어댄 카드 한도는 정지됐고, 사회관계망에서 보여주던 감성안의 이미지도 이혼 소송 기록에 덮여 박살났다. 나는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쳐다봤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내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고 했다고? 넌 이미 그 여자보다 더 형편없게 살았어. 그리고 문을 닫았다. 이 싸움 내가 졌다고 생각했지? 아니, 난 기다렸고 결국 이겼어.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